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설레임입니다. 네,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의 날씨처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상반된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 펼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무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유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에 불안 심리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노무아 아나운서, 네,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현지 기준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8% 하락한 47,000대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0.46% 오른 23,834.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상승한 6,851.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에 대한 기대감과 AI에 대한 투자 열기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 코스피 역시 4,2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해외 증시 상황들도 비슷합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55%,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0.97%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자취엔 지수 역시 0.46% 상승했고 유럽 스톡스 600 지수 역시 0.4% 상승했습니다. 다만 10월 아시아 제조업 데이터에서는 우려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제조업 PMI가 9월 50.7에서 10월 49.4로 하락함에 따라서 경기 위축을 보였는데요. 증시의 상승과 달리 실물 경제에서는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인공이었죠.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공급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간 엇갈림 발언이 나와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CBS의 60분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의 최고급 블랙의 칩의 경우에는 미국에게만 제공되며 중국과 다른 기업에는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의 26만 개 이상의 GPU 칩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중국의 저사양 버전의 출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단순히 돌발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실제 산업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오하마의 현인 워렌 버핏과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에도 최대 현금을 쌓으면서 극도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34억 8,5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이전 년 대비 34%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서 단 한 차례의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버핏은 3분기에도 주식 61억 달러치를 순매도하면서 현금 보유액을 무려 3,817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로 95세인 버핏은 연말에 CEO직에서 물러나고 그렉 에이블 부회장이 새 수장으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버핏의 은퇴 발표 이후 버크셔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2자릿수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가에서는 버핏 프리미엄이 일부 사라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만큼 종목별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팔란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기술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종목은 하락하면서 주가지수별로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임의 소비재 섹터들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 밖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의 흐름도 부진했는데요. 헬스케어주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낸 가운데 일라이일리의 흐름은 돋보였습니다. 다음으로 M7 종목들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두 공룡 기업의 협업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오픈AI가 아마존 웹서비스와 무려 3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화로는 54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계약으로 오픈AI는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대규모 AI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는 오픈AI 전용 인프라를 신규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아마존 주가 4% 급등의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고 최근 이틀간 무려 14%나 상승했습니다. 오픈AI는 201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30억 달러의 두며의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이를 통해 MS 클라우드를 이용해왔지만 올해 초에 그 독점 조항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우선 협상권마저 만료되면서 이제 다른 업체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샘 올트먼은 차세대 AI의 확장을 위해서는 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와의 협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총 79억 달러 규모의 추가 AI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의 AI 허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2029년까지 아랍에미리트에 79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73억 달러와 합쳐서 총 152억 달러, 약 한화로는 22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존의 투자 내역을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15억 달러 지분 투자가 그리고 현지 운영 비용에 12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GPU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일정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상고심에 대한 첫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긴급경제권한법인데요. IEPA에 명시된 비상권한입니다. 이 변론의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업체인 ADP가 10월 민간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와 퀄컴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목요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4%로 유지하면서 양적 긴축 속도는 늦추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9월 경상수지도 이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흑자 흐름이 이어진 만큼 9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보고서 수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동적이라 발표는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차감 경기를 나타내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확정치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에는 53.6이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알려드리면서 미증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 그리고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최근 이슈된 내용을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4,000비 시대라는데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관세 이슈의 실적 둔화까지 겹치면서 자동차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반전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네, 이번 협상에서 대미 수출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현대차 그룹 주가가 제대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무려 8.87% 급등해 28만 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위아 4.8%, 기아 3.5%, 현대모비스 2.6%까지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확 풀린 거죠. 이제 불확실성 끝났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이번 타결로 현대차 그룹을 에이펙 수혜주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담이 줄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거든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차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제는 진짜 글로벌 톱3 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체된 주가에 다시 불이 붙은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더 뜨겁게 달궜던 건 바로 깐부회동. 서울 삼성동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치킨과 맥주를 함께한 치맥 회동을 가졌었죠. 젠슨왕은 깐부는 친구들이랑 치맥 즐기는 완벽한 장소라면서 유쾌하게 웃었지만 사실 이건 그냥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래기술 동맹의 자리였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엔비디아 칩이 자동차와 로보틱스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2026년 출시될 차세대 플랫폼부터 엔비디아 칩을 탑재하기로 했고요. 양사는 함께 블랙을 AI 팩토리를 만들어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용 AI 모델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즉 이번 깐부회동은 치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AI 미래차 동맹 선언식이었던 셈인 거죠. 네, 이번 회동이 끝나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고요. 심지어 치킨 관련주까지 덩달아 오르는 치맥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도 우린 깐부잖아 하며 한바탕 신나게 달린 한 주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키워드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세 타결로 인한 실적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AI 동맹으로 인한 미래 성장. 현대차그룹은 전통 제조의 복귀와 AI 산업의 확장을 한꺼번에 잡으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세로 회복을, 깐부로 미래를. 이상 모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자동차 관련된 소식 잘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스피 4,200선이 드디어 깨지면서 그야말로 한국 증시에는 기록적인 장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이제 무려 5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2015년 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채권 구성이 56.6%로 절반 이상이었고 주식은 32.2%에 불과했습니다. 그치만 10년 만에 방향은 완전히 바르게 흘러갔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이 안정성 중시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감한 변화의 이유는 결국 수익률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가는데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최근에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면서 국민연금 역시 지금의 안정적인 투자만으로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뉴스 역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죠. 아무래도 이공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판단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일하는 이공계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이라는 화려한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국내 이공계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박사 인력은 2021년 기준으로 18,000명으로 무려 11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주로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 부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일하는 이공계 연구자 10명 중 4명은 지금도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연구자일수록 한국을 떠나려는 비중이 컸는데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굉장히 큰 구조적 위험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공계 홀대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여행 러시에 대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만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정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최근 에이펙 CEO 서밋을 계기로 젠슨왕 CEO가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과 깜보치킨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최태원 회장과도 별도의 만남을 통해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에이펙 CEO 서밋 2025의 주빈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황 CEO를 만나 감사 인사와 함께 SK하이닉스의 HBM 웨이퍼와 기념패를 선물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와 김주선 사장도 함께했죠. 황 CEO는 이에 DGX 스파크 컴퓨터와 하쿠슈 사케를 선물하며 화답했습니다. 당초 깜부치킨 회동 때 준비했던 선물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황 CEO는 HBM을 건네받으며 이 웨이퍼 너무 비싸고 무겁네요라며 유쾌한 농담을 건네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HBM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이번 만남은 반도체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태원과 젠슨왕 CEO의 만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 재정,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막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60세 이후 수입이 끊기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 준비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청년층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년이 길어지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단순히 고령층의 일자리만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배분과 직결되는 이슈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중장년, 노동계, 경영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연내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년 연장 관련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정년 연장에 관한 이슈를 다급하게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면서 어떤 곳을 떠나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아나운서님들께 제가 한번 이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알 것 같아요. 네, 어디죠? 여수 밤바다. 정답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2025년 여수 밤바다의 불꽃 축제입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여수의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2025년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꽃 축제는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축제는 1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여수의 푸른 밤바다와 눈부신 불꽃이 어우러져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순간,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데요. 먼저 축제는 오후 7시부터 지역 공연팀과 합창단 등의 공연으로 문을 엽니다. 이어지는 오후 7시 40분부터는 본격적인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드론 라이트와 해상 불꽃쇼가 밤 8시부터 8시 35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화려한 드론과 불꽃이 여수의 바다 위를 수놓는 그 장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식후 공연에서는 댄스팀과 공연 등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불꽃의 여운을 음악과 함께 즐기면서 멋진 밤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불꽃쇼는 드론 500대 이상이 참여하는 드론 라이트 쇼와 해상 대형 불꽃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최신 불꽃 기술로 음악과 조명, 영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장면을 선사하는데요. 클래식부터 K-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불꽃 연출과 동기화돼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수의 밤하늘과 음악이 하나 되는 감성적인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교통의 편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축제 당일에는 시내버스가 증차되고요. 엑스포역과 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 교통은 불꽃쇼 시간대에 일시 통제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장 주변에서는 국제관동 주차장, 스카이타워 주차장, 오동도 공영 주차장 등 여러 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는 식음료 부스와 화장실, 안내소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족 단위 방문객도 안심하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가을밤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 위로 수천 발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올해의 마지막 낭만을 우리 불꽃과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서 여수 밤바다에서 아름다운 불꽃쇼와 함께 주말을 보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국내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코스피 전일 대비 2.37% 하락한 4,121.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이제 하락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2조 6,891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반된 모습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비 1.31% 상승한 926.5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2,283억 원, 기관은 1,663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653억 원 순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켠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각각 5%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이너스 3.07%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5%대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는 0.95%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은 1.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HLB는 오늘 13.68%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테슬라에 3조 원 이상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SDI의 소식과 함께 2차 전지주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장중 기준으로 삼성 SDI는 전거래일 대비 6.42%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나 메가터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튬 전고체 테마인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삼성 SDI와 3년간 연 10기가와트 밖에 총 3조 원대 공급을 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1기가와트당 매출을 1,000억 원에서 1,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전반적으로 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일부 라인에 ESS용으로 전환해서 납품할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오늘 공시로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시를 했는데요. ESS 설치가 2024년 36.3기가와트에서 2030년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셀 조달은 자가 생산 10기가와트, 한국 기업 공급 40기가와트 수준으로 목표 대비 절반가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배터리 탈중국 기조 속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추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 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은 불확실한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는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34만 8천 원으로 거래 시작해서 장중 한때 35만 7천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상승분 반등하면서 33만 7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긴 꼬리 달린 음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목들이 일제히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노타가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상장 첫날인 어제에도 공모가 대비 240% 이상 급등하며 화려한 대비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2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타는 AI 모델의 경량화와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부터 온 디바이스까지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플랫폼 넷플랫소를 통해 모델 크기와 연산량을 줄이고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AI 개발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엔비디아 메트로폴리스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과 함께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노타의 행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 바로 S-오일입니다. S-오일 오늘 장 초반 정말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성공했는데요. 증권가의 실적 상향 전망이 전반적인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장 초반부터 전거래일 대비 6,500원 오른 무려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74,000원에서 무려 88,000원으로 18%나 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다른 증권사들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9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증권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제 마진 강세를 이 핵심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약 7% 높였고 글로벌 정유업종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정유사업 타깃 멀티플 역시 7배에서 실전 8배로 상향됐다는 전망입니다.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S-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은 2,292억 원으로 흑자를 전환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2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영래깅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 효과가 소멸되며 정유 부문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은 1,155억 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정제마진 역시 우상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S-오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은 장 초반 73,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중 79,700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77,6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 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회복 기대감이 쏠리면서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커팅, 어닐링, 마킹 장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정밀 가공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장비 교체와 투자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특히 회사의 핵심 제품군인 마커 장비가 기존 공정 회복과 신규 적용처 확대의 두 흐름을 동시에 타고 있어 수주와 매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가장 큰 장점, 파장이 짧은 레이저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존 기계식 가공이 점차 레이저 기반 공정으로 전환되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미세한 정밀도를 구현하는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 분야에서 국내외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과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유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열리는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력과 수주 흐름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준비한 특징주 소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 바로 HLB주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HLB그룹이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총 1억 4,500만 달러, 약 2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품목 허가 재신청을 앞두고 확보된 자금으로 신약 개발과 임상, 그리고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글로벌 상업화 준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투자 방식은 신주인 수권부 사채, BW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자금 중 15%는 즉시 집행, 나머지 85%는 해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또 HLB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때만 신규 지분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돼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투자는 HLB 그룹 창사 이후 첫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이며 UBS가 단독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MLR 파트너스는 리보세라닙을 포함한 항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LB는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간암 및 담간암 치료제 허가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HLB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52,600원에 시작해 58,700원에 고가 형성했고 5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HLB 그룹주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슈가 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인물사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요즘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 누굴까요? 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 중심에는 CEO 박지원 대표가 있죠. 한때 두산중공업으로 불리던 이 회사가 지금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른 키워드가 바로 만우가 Make Nuclear Great Again이었죠.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 협력의 핵심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한 기업인데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내 원전은 물론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유럽 신규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가스터빈 양쪽에서 동시에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해가 될 것.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대비 10.1% 증가한 4조 5,690억 원. 중동 가스 발전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이 튀어올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형 원전과 SMR, 두 축 모두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체코 두고바니 오유코기 본계약에 이어 2026년부터는 불가리아와 폴란드 신규 원전에도 두산의 주기기 납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SMR 분야에서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상업화 단계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설계가 아니라 모듈 기자재 납품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엔진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바로 가스터빈 사업인데요. 요즘 북미 지역은 AI 데이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형 가스터빈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3강, GE, 버노바, 지멘스, 미쓰비시는 이미 30년치 인도분 계약으로 꽉 찬 상태. 과거엔 가스터빈은 납기가 짧다가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열린 기회죠. 두산은 2025년 10월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두산 역사상 첫 대형 가스터빈 해외 수출인데요. 납기 일정은 단 1년, 2026년 말 공급 완료 예정이죠. 기존 글로벌 3사의 리드 타임이 5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급 속도입니다. 실제로 시장도 반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 연초 대비 4배 상승, 시가총액은 무려 60조 원 돌파. 이제는 국내 시총 5위권으로 올라서면서 기존 주도주였던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 차세대 주도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증권가의 평가 역시 달라졌는데요. JP모건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웨스팅하우스 장비 수주와 가스터빈 공급 확대로 두산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탄탄합니다. 매출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2,88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원전, 그리고 AI, 세 가지 산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미국의 에너지를 다시 세운다. 만우가의 중심에는 단단한 기술력과 속도로 무장한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한때 무거운 중공업이라 불렸던 회사가 이제는 미래 엔진의 에너지의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 이름이 곧 한국형 에너지 르네상스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인물사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원전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순풍을 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포트 바로 기아차와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저희 저번 방송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리포트를 알려드렸던 만큼 오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아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의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앞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액 살펴보시면 2조 8,68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시면요, 1,462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425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관세의 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와 SUV 등 고수익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아의 친환경 차 라인업 확대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난, 원자재의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생산 효율화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 하는데요. 먼저 환율의 영향이 컸습니다. 높은 말기 환율로 인해 2,530억 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강화가 됐고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향후에 환율이 점점 안정화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의 압박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자동차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1,600억 원의 이익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두드러졌고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은 무려 76만 4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는 신차 출시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 즉 평균 판계 다가의 가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 즉 고가 모델과 친환경 차의 라인업 확대가 ASP의 상승에 기여했는데요. 이로 인해 1,180억 원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고가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으로 풀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의 판매 확대는 브랜드 이미지의 재고와 함께 수익성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의 글로벌 판매 현황 그리고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78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도 76만 4천 대로 2.6% 증가한 수치인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북미 판매량은 11.1% 증가하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SUV 모델의 판매 호조 그리고 현지 생산의 확대에 따른 효과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도 크게 늘었는데요. 3분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5%나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의 라인업 확대와 소비자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의 상승이 두 가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믹스 측면에서도 고가 모델과 SUV,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ASP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SUV의 인기가 놀아나고 있는데요.
기아는 현지 생산 확대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기아의 전기차 모델 EV6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환경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포인트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및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리포트에서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상향된 15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현재 주가 11월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9,900원 대비 약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관세가 15%로 조정되면서 실적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배당 축소에 따른 리스크도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하이브리드 판매의 증가, 그리고 실적 저점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 이권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월 선행 PE는 5.7배였고요. PB는 0.7배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5.4%로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기아는 특히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한 ESG 경영 강화,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도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동화와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 15종, 그리고 하이브리드 8종 등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아는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미 시장과 친환경차 판매의 호조,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과 미래 전략이 그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잘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기아는 영국 모타빌리티와 협력해 휠체어 탑승자용 PBV를 보급 확대해서 시장을 더욱더 넓히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한 줄 평으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무아 아나운서,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은 말 그대로 숨고르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랠리를 잠시 멈춰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숨고르기라고 요약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소라영 아나운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11만 전자 그리고 60만 닉스로 뜨거웠던 만큼 오늘장 코스피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 모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의 날씨와 같은 일교차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교차, 온도차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내일은 또 어떠한 모습일지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